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양측의 항공작전 능력의 저열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고. 전술기 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동률이 높아야지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군의 주요 전술기 가동률을 보면요, 굉장히 우수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현대 항공작전에서 네트워크 링크 시스템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형 링크 시스템의 독자 개발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링크 16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죠. 향후 2026년까지 링크 K 완성형의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정밀 유도무기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실전에 들어가 버리니까 효과적인 항공작전 능력 투사에 실패해버린 거죠, 러시아 공군이. 그런데요, 이런 러시아 공군의 처지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은 여러분들 만성적인 전시 비축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57일분 정도 된대요. 요즘엔 좀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육군과 해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미군의 미사일을 빌려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제 전투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개별적인 상황을 보면요, 좀 더 심각합니다. 공군의 정밀 유도무기 17종 중에서 9종이 전시 기준 보유량인 30일치보다 낮습니다. 특히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라고 하죠. KGGB는 이틀치밖에 없고요.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6일치, 암남 공대공 미사일은 보유량이 11일치에 불과합니다. 이거와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중에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슬램 ER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런데 이 미사일들은요, 2017년에 각각 1회 한 발씩 실사격을 한 뒤엔 더 이상 사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레이더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함이라고. 이 대레이더 미사일 함은 단 한 번도 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공군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타우러스하고 슬램은 2022년, 올해죠. 2022년하고 2023년에 실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고, 이 함 대레이더 미사일은 훈련탄 확보가 제한돼 있어서 실사격 훈련이 계획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훈련이잖아요. 이 암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미제 암람을 쓰고 있는데 2016년부터 꾸준히 실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탄 확보 수준에 따라서 실사격 횟수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공군은 전체적으로 10발 내외를 쏜대요. 그런데 사실 미사일 실사격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타우러스하고 이 슬램 ER 같은 경우는요, 한 발당 가격이 거의 한 20억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도 1억 원이 넘어가요, 한 발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사격 훈련 활성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죄다 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실탄 사격과는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단거리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해서 양껏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6월에 KF-21이 첫 비행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런칭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KF-21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관련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F-21이 정식으로 공군에 인도될 시기에는 아마도 단거리 미사일 정도는 미국의 AIM-9X보다는 우수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거리 미사일도 개발이 진행될 거라고 하네요. 아울러서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내륙에서 쏴서 북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타우러스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독자 개발하기로 올 초에 결정이 났습니다. 절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한국형 제이담인 KGGB는 이미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틀치밖에 없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충분한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KF-21이 많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엔지니어들 한번 믿어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걸 확보하게 되면 사정은 아마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돈과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결론 아직 아니에요? 예. 이 다음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ECM 능력이에요. ECM은 쉽게 말해서 방해 전파, 즉 적의 레이더가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장비 혹은 수단을 말하는데, 역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들의 형편없는 ECM 성능이 백일하의 폭로가 됐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전술기들이 방공망에 걸려 격추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공군기들은요, 구형의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도 심심치 않게 격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공군기들의 ECM 능력은 어떨까요? 우리 공군기들은요, 이제껏 대부분 ECM 제밍 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체 외부에 따로 탑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좀 불편했대요. 예를 들어서 KF-16은요, 외부에 ALQ-88200K ECM 포드를 탑재합니다. 이게 어떤 ECM 포드냐? 미국의 기술을 응용해서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예요. 그래서 러시아제보다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요, A사 레이더가 나오면서 A사 레이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A사, 즉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는요, 그 특성상 레이더 추적 미사일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는요, 레이더 자체의 재미 능력, 즉 전파 방해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라면 따로 제밍 포드를 탑재할 필요 없이 강력한 ECM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술기 중에서요, F-35A는 A사가 이미 탑재되어 있고요. F-15K는 올해부터, KF-16은 일부가 탑재 완료되었고 내년에 전 기종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FA-50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이 출고되고 그 다음에 F-16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FA-50에도 A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A-50까지 A사가 탑재된다면 우리 공군 전술기들의 ECM 능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전자전기가 추가되면 금상첨화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전기가 가서 미리, 이 전자전기란 건 뭐냐면은 ECM 전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떠서 적 방공망을 한번 소독해줘야 돼요. 그럼 작전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자전기가 좀 있으면 어떨까? 정말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네. 그 많은 항공기들이 맨폐지에 격추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 헬기하고 공격 헬기들의 피해가 아주 컸어요. 이제 우리도 정말 많은 숫자의 헬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팅어 미사일만 사용한 것을 이제 조명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제 이글라하고 스트렐라, 영국제 스타스트릭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제가 실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미국이 제공한 스팅어는요, 적외선 추적뿐 아니라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특유의 자외선까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맨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사용하는 러시아제 이글라는요, 이색 적외선 시커 기술을 통해서 플레어 같은 제밍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신궁과 북한의 화승총 맨패드도 같은 기능이 있죠. 이색 적외선 시커. 두 색이라고 할까? 기술이 뭐죠? 그러니까 적외선은요, 파장에 따라서 원거리, 중거리, 근적외선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두 가지 파장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커를 장착해서 플레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겁니다. 근데 플레어가 열을 방사할 때 일정한 파장대의 적외선이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커가, 미사일에 달려있는 시커가 두 가지 파장을 검출하는 시커가 장착되면 플레어의 기만을 회피하고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인 카모프 52는요, 체프, 그러니까 이거 체프가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 가루 뿌리는 거, 레이더 추적 못하게. 체프, 플레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위협 경보기나 레이저 위협 경보기 같은 각종 경보 장치가 모두 있어요. 하지만 맨패드에 굉장히 많이 피격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유한 헬기들도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안전할까? 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글라,
그러니까 북한도 쓴 이 화성총의 원조가 된 이 이글라 맨패즈는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헬기를 무려 40대 가까이 격추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F-16, A-10, 미라지 2000 등도 떨어뜨렸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맨패즈에 대응할 새로운 시커 교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합니다. 아마 이 점은 미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현존하는 거의 모든 공격 헬기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무인 공격 헬기 개발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또 점검할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비행기나 전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공군의 최대 과제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즉, 파일럿과 정비병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파일럿은요, 우리 군에서 1순위로 꼽히는 고급 인력입니다. 임무 자체도 매번 출력이 실전과 다름없을 만큼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전투기 파일럿들은요, 항상 의식 상실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수송기나 헬기 등의 지원기 조종사의 경우에도 악천후하고 잦은 야간 비행으로 정신적 착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최근 20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동기별로, 즉 그러니까 같은 기수별로 평균 2.5명이 비행사고로 순직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아닌 평시 연평균 사망률로 환산해보면 0.12%예요. 이 수치는요, 육군 및 해군 전투장교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요, 지속적으로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훈련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된 연간 요구량, 공중 전투기동, 공대공 사격, 공대지 사격, 공대함 사격, 실무장 투하, 계기 비행, 항법 비행, 공중 요격, 야간 비행 등등등 모든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량 평가를 위한 정기 혹은 불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실시되는 비상처치 능력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체력 및 건강 점검 등이 1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합격되면요, 비행이 정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월급이 삭감되거나 심지어는 조종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조종사한테는 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처우는 어떠냐? 뭐 복리 후생 이런 거 다 일단 다 제껴둘게요. 그리고 딱 하나만 일단 볼게요. 급여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요, 공군 파일럿의 급여 만족도는요, 불과 2.5%였습니다. 반면 불만족도는 75.6%였어요.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급여에 불만족스러워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수치 아닐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주요 국가별 공군 파일럿의 평균 연봉이 어떤지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평균 연봉 제일 높은데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순위 2021년 꼴로 5위니까 평균 조종사 연봉이 11만 2천 달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디냐? 쭉 그러니까 중간쯤에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단 1인당 GDP 순위가 27입니다. 근데 6만 6천 달러 받아요. 공군 조종사 파일럿이 연평균에.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위로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GDP 순위가 한 단계 높은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7만 6천 달러, 만 달러 더 받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한 스페인은 7만 9,800달러를 받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GDP 순위 40인데요. 7만 4천 달러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24위인데 9만 9천 달러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밑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중국 있습니다. 1인당 GDP 60입니다. 그런데 6만 달러 받습니다. 거의 우리가 쫓아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군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급여는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고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뿐일까요? 파일럿들이 이럴진데 정비 인력에 대한 처우는 어떨까요? 급여는 물론이거니와 인력 부족이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일럿 못지않게 엄청난 업무 부담하고 연장 근무로 이 정비 인력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맹목적인 애국심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처우의 개선 없이 애국심도 사명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우리 파일럿들한테 F5 같은 거 안 태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항공작전 능력이다. 우리 공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전 던지고 싶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무척 불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먼저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공군의 항공작전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